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지 내륙에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어제 하루 중부와 전북, 제주도 산간에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으며 오늘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전북 지방에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서해안으로 강풍특보를 확대하고 폭설과 강풍이 오랜 시간 지속하는 곳에서는 도로 미끄럼 사고와 시설물 피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대설경보 지역이 확대되자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위기 대응 수준을 올렸습니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현재 강원, 충청, 전라권은 24시간 동안 눈이 2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돼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임시공휴일인 어제 궂은 날씨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휴일 날씨와 또 시민들의 귀성 표정을 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 연휴를 시샘했습니다. 명절 앞둔 임시공휴일, 전국 곳곳엔 눈과 비가 섞여 날렸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어르신 허리엔 차곡차곡 눈이 쌓였고 지하철역을 나서는 사람들은 우산을 챙겼습니다. 명절이라 곧 고향 가야 하는데 날씨가 걱정입니다. 맞아요. 차 많이 타고 가야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설날이다 보니까 길도 많이 막혀서 아무래도 안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설 전에 길게 휴일이 이어져 고향 가는 귀성 인파는 분산됐습니다. 미리 나온 예보에 도로엔 제설제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도 바람 불고 안개 끼고 눈보라까지 거세지며 고속도로 차량은 제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고향 찾은 사람이 그래서 더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짐도 들어야 되고 우선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분들도 잘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간 계곡은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였습니다. 연휴 기간 인파 몰리는 국립공원 겨울산은 안전을 위해 입산 출입로를 죄다 막았습니다. 한방눈 소식에 일찌감치 고향 진부령에 내려온 아들, 부모님 가게 앞 눈을 치웁니다. 눈보라 속에서 황태덕장 쌓인 눈도 짬을 내 털어줘야 합니다. 명절인데 좀 일찍 오셨나 봐요. 네,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눈도 치워드릴 겸해서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동네라서 여기는 눈이 오면 일이 많아집니다. 눈비가 오락가락했던 임시 공휴일, 다가오는 강추위 소식과 함께 본격 귀성과 설 명절을 앞두고 궂은 날씨는 종일 이어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기준 항공기 21편이 결항했습니다. 백길도, 여수와 거문도, 인천과 백령도 등 56개 항로에서 70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산과 지리산 국립공원 등 18개 공원, 443개 구간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전주시 용복동에 있는 3차선 도로에서 25톤 트레일러가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인 60대 남성이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해당 지역에 눈이 많이 오면서 도로가 미끄러워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연휴 기간 전국에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귀성, 귀경길 블랙아이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틈에 물이 얼면서 만들어지는 블랙아이스는 운전자의 눈으로 식별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가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뒤따라오던 차들도 여기저기 들이받으면서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사고 원인은 도로 표면에 생긴 살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입니다. 눈길이나 빙판길과 달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데다 확인하고 피하려면 이미 늦어 매우 위험합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피하려면
출발 전 위험 구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상청은 날씨 해설 통보문을 통해 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알려줍니다. 고속도로를 지날 땐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티맵과 카카오 내비 등은 기상청 자료를 받아 블랙아이스 예상 300m 전 경고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도로 전광판으로도 안내됩니다. 알림 서비스가 없는 국도와 고속도로 지선에선 터널과 지하차도의 출입구, 다리와 고가도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연휴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온 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선 시속 80km 이하로 달리고 앞차와 안전거리도 평소의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앞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탄핵 심판 결과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헌재에 심판 정지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앞서 체포영장 적부심을 신청했듯이 윤 대통령은 방어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 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와 기소를 당했다는 점에서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일정상 탄핵 심판 결과가 1심 판결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향후 재판에서 내란 이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조항이 있는데 그거 안 써보겠어요? 쟁쟁한 변호인단이 16명이나 있고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하지만 심판 정지를 요청해도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만료돼 공석이 더 생기기 전 심판 결과를 내놓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분량은 100여 쪽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가담자들 공소장보다 길이가 늘어난 건데 추가로 확보된 증거들이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사태 관련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83쪽 분량이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만 141차례, 윤석열은 88차례 언급됐습니다. 124차례 등장한 김 전 장관보다 대통령이 더 많이 소환된 건데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 초안을 검찰이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 법원에 제출된 윤 대통령 공소장은 100쪽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보다 20쪽가량 보강된 만큼 어떤 증거가 추가로 담겼을지가 관심입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큰 틀은 기존 공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새로 조사하면서 밝혀낸 사실관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군, 경찰 수뇌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이 먼저 재판에 넘겨진 데다 대통령 사건이 송부된 날에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던 만큼 더 풍부한 인적, 물적 증거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관계자들의 진술 오염을 주장하며 신빙성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나왔던 관련자들 진술이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뒤바뀌거나 수위가 더 세졌다는 주장입니다.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 진술이 바뀐다. 신빙성에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 많다.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검찰이 관련자들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향후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며 당당히 대처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금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가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에 의연하게 가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이 있던 날 유튜버를 포함한 극우 인사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을 저지른 12대는 물론 이들을 선동한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 몰린 지지자들에게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상 기본 권리가 공권력에 침해받는 걸 막기 위한 저항권을 마치 법과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권리인 것처럼 주장한 겁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일부 유튜버들은 현장을 생중계하고 국민 저항권을 외치며 난동을 부추겼습니다. 야, 국민 저항권이야. 일부 시위대는 윤 대통령이 법원에 있다고 착각한 듯 전 목사가 말한 것처럼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단체 대국보는 자신들의 집회에 참석한 일부가 법원에서 체포될 수는 있지만 폭동을 주도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난동을 부채질했던 유튜버들의 영상은 시위대 체증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잡혀가는 걸 막아야 한다며 영상을 내려달라는 호소가 나올 정도입니다. 조회수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 내려야 돼. 얼굴들이 다 찍힌다고. 결국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대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선동한 유튜버들도 폭력 사태와 연관이 있다며 철저히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 목사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정치권 안팎의 개헌 담론을 짚어보는 YTN 연속보도. 오늘은 무엇을 고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논의 대상들을 살펴봅니다. 87년 체제 이후 근 40년 만에 개헌을 한다면 최대 관심사는 역시 권력구조 개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제도를 택해야 할지 의견은 제각각이지만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고 또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부분만큼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서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을 포함한 대통령제를 원한다는 답변은 76%. 그동안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경향입니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전부터도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반복되는 레임덕의 근간이 되는 5년 단임제와 결별하자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꾸준히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바로 중간평가가 가능한 4년 중임제입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면 전반기는 포퓰리즘, 후반기는 제왕적 통치로 수렴할 거라는 우려가 있고 사실상 8년 단임제가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에 거론되는 또 다른 절충점이 바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분리하는 이원정부제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치를 맡는 프랑스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보자는 건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총리 같은 구도가 탄생하면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대안은 의회 다수당이 내각도 구성해 책임 소재가 더 확실해지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이제 저희 정도 규모의 선진국들이 대개 내각제를 하고 있고 그 내각제가 정부와 이제 국회가 균형이 맞추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부 견제가 어렵고 무엇보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늘 바닥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형태마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 권력 축소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만큼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계엄이나 비상조치권 등 각종 권한을 덜어내고 지방 분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말하자면 정부, 집행부를 오롯하게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을 통해서 국회에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임명권을 통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도 입법부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추가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 다수가 그냥 찬성하기만 하면 행정 기능이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러도 행정부로서는 아무런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난백상. 개헌과 동시에 총선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까지 이뤄내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물론 가장 첨예한 권력구조 문제를 매듭지어야 가시적인 제도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선 대통령의 권한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도 적지 않은데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8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39년 동안 9차례 개헌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기간 한 번도 고치지 않은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달라진 시대적 화두를 반영해 기본권을 신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1987년에 기본권 관련 많이 신장은 됐지만 한 세대 이상 전에 만들어진 헌법 체계라 현재의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을 고려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안전권과 환경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에 발맞춰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한정된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논쟁이 불가피한 영역도 적지 않습니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토지공개념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에서 재산권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회주의 헌법이죠. 반면 헌법 전문에 역사적 평가가 끝난 민주화 운동을 적어넣자는 공감대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5.18 정신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를 약속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수출과 내수, 고용 등 각종 경제 지표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줄곧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해온 정부가 추경 편성 논의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추경 사업과 시기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5.1% 감소했습니다. 1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이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회복될 거라던 지난해 4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계엄 직격탄에 0%로 고꾸라졌고 민간 소비는 0.2%에 그쳤으며 건설 투자는 3.2%나 줄며 부진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계엄 사태가 발생한 12월 건설업 일자리는 15만 7천 명, 제조업은 9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가 제시한 1.8%보다 더 낮은 1.6%까지 내려잡았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줄줄이 곤두박질하자 줄곧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강조하던 정부도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경을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정치권은 추경 사업과 시기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추진을 내걸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가능한 빨리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 필요할 경우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역화폐 추경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취약계층 지원과 SOC 투자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시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건설 부분에서 재정 지출 늘려가지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쪽에 추경을 사용하는 것이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반기에 예산 75%를 조기 집행을 한 다음에 그 효과를 봐야지만 추경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말쯤에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추경 사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명절에는 튀김이나 전처럼 기름을 사용해서 요리해야 하는 음식이 많죠. 그만큼 화재에 유의해야 하는데 만약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끄는 게 안전할까요?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름을 두른 뜨거운 프라이팬입니다. 요리할 때 주의를 기울인다면 안전하지만 자칫 부주의하면 지나치게 가열돼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에 일어난 화재 4천여 건 가운데 음식을 조리하다 일어난 화재는 340여 건으로 평소와 비교하면 10% 정도 더 많습니다. 명절 음식 중에 튀김이나 전 등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만약 음식 조리 중에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끄는 게 안전할까? 기름 화재에 물을 붓는 건 금물입니다. 기름과 물이 만나 유증기가 팽창하면서 오히려 불길이 거세지고 기름이 튀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봤지만 이미 기름이 너무 뜨거워져 불길이 계속 되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화재 전용으로 제작된 K급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꺼보겠습니다. 분말 소화기와 달리 비누 거품 같은 막을 형성하면서 냉각작용을 일으켜 불길이 잡힙니다. 기름 화재 같은 경우에는 물로 끄기가 어렵고 잘못하면 불이 더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화재에 효과적이어서 조리 중에 발생한 불을 빠르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 장비가 멀리 있거나 없다면 일단 젖은 수건이나 물기를 머금은 채소를 이용해 온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는 불이 붙기 쉬운 비닐 등을 멀리 치워서 화재를 예방하고 불이 났다면 바로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YTN 신기입니다. 설날 아침에 먹는 떡국의 재료인 가래떡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영양 만점인 오곡 가래떡을 만드는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대목을 맞은 용인시내 떡집 풍경입니다. 가래떡을 뽑는 제병기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래떡 색깔이 일반 가래떡과는 많이 다릅니다. 잡곡 혼합물과 현미를 1:1 비율로 섞어 만든 가래떡인데 영양소가 풍부한 데다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농진청이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오곡 가래떡 황금 비율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너무 좋아서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 당뇨 조성물로 만든 떡, 밥, 과자 등을 걱정 없이 드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래떡 재료로는 현미회, 귀리, 수수, 조, 팥, 기장이 들어갑니다. 귀리엔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아베란시라마이드 성분이 풍부하고 수수엔 노화 방조와 피로 회복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많습니다. 조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배변 활동을 돕고 팥은 노폐물 제거에, 기장은 빈혈 예방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쌀떡보다는 건강에도 훨씬 좋을 것 같고 맛도 나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농진청은 가래떡 외에도 항고혈압과 항당뇨 활성이 우수한 잡곡을 선별해 최적의 혼합 비율을 공개했습니다. 조, 수수, 팥 혼합비가 30, 35, 35일 때 항고혈압 활성이 가장 높고 오곡도 이런 비율로 섞었을 때 당뇨 관련 효소 활동을 억제하는 걸 밝혀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과 같은 만성대사질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잡곡 위주의 식단을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잡곡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남 보성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을사년을 상징하는 뱀 모형의 달집에 저마다 글을 써서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청정 바다와 은빛 모래, 소나무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는 해수욕장입니다. 푸른 뱀의 을사년을 맞아 초대형 달집이 활활 타오릅니다. 높이 3m, 길이 100m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뱀 모형 달집입니다.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고 싶었던 중학교에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이곳 달집 태우기 행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대학원에 무사히 졸업까지 하게 해달라고 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올해 잘 보내길 소망했습니다. 애초 지난 1일 계획된 달집 태우기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미뤄진 만큼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의 넋도 길었습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온 누리에 만복이 깃들길 바라는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새해 녹차수도 전남 보성군의 비전을 보여주는 화려한 드론 불빛 쇼도 펼쳐졌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침체된 경기가 활력을 되찾고 민생이 안정이 되는 한 해,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소통, 행운이 넘치는 운수대통,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는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묵은 해를 날려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달집 태우기로 꿈과 행복이 넘치길 염원하는 한 해가 닻을 올렸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부분인데 사회 분위기가 어둡다 보니 후원과 봉사 참여도 크게 줄고 있어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탄 봉사 현장을 차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탄 시계를 진 자원봉사자들이 골목 계단을 내려갑니다. 좁은 길 끝에 도착한 곳은 연탄으로 난방하는 주택. 수십 명이 연탄 내장씩 지고 오간 끝에 창고 한쪽에는 겨울을 보낼 만큼의 연탄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연탄 난방 가구는 이처럼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연탄을 일일이 날라야 난방이 가능합니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가구는 전국에 7만여 곳,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노인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연탄을 집까지 옮기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젊은 저도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생각보다 무릎도 많이 안 좋으시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겨울철 방안을 따뜻하게 데우려면 하루에 연탄 3장이 필요합니다.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에도 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축한 연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난방 보일러를 석유나 가스로 바꾸고 싶어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발목을 잡습니다. 80년대 집을 짓다 보니까 이제 노후돼 가지고 그 형편도 아니고 수리를 하지 못하니까 뭐 아직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연탄을 계속 10년 이상 떼고 있어요, 지금. 이들을 돕는 연탄은행에는 연말연시에 기업과 단체의 기부가 집중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사회 분위기도 어두운 탓에 기부와 봉사 참여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연탄 난방 세대가 그 에너지 취약 세대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 살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연탄 외에도 다양한 그 물품이라든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후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시기, 어려운 이웃을 향한 꾸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YTN 최상입니다. 겨울철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은 더 힘겨운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인천시가 쪽방촌을 방문해 화재 안전과 한파 대비 체제를 점검하고 생계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쪽방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가스통은 물론 배관과 전선들이 노출돼 화재에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화재를 막고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천시와 소방서가 점검에 나섭니다. 방 안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등을 살펴보고 주민들에게 사용법도 설명합니다. 겨울철 3대 용품이라고 전기 히터, 열선, 장판 등 이 3가지 용품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자택에 방문했을 때 요거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인천 쪽방 상담소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찾아가는 활동을 펼칩니다. 상담을 통해 생계와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생계 지원, 물자 지원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상담도 같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들이 또 필요한지 욕구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유종복 시장도 주민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생계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추위에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주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인데요. 축제는 밤에도 성황이라고 합니다. 산천어 축제의 밤을 홍성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드넓은 얼음판 위를 가득 메운 사람들, 얼음 낚시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낚시터에는 다시 긴 줄이 늘어섭니다. 깜깜하지만 식을 줄 모르는 낚시 열기. 제가 직접 잡은 산천어입니다. 이 산천어는 밤에 활동량이 많은 야행성 어종인데요. 이 때문에 밤 낚시를 하면 이렇게 짜릿한 손맛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얼음 구멍 속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곧이어 곳곳에서 어른 팔뚝만한 산천어가 펄떡이며 올라옵니다. 아이랑 남편이랑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한이는 어때요? 재밌어요. 밤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지만 산천어 잡는 재미에 추위도 잊었습니다. 화천에서 숙박하면 주야간 얼음 낚시 이용이 무료. 특히 밤 낚시 인기가 좋은데 매일 밤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에게는 금반지가 경품으로 지급됩니다. 금반지 낚으러 금반지 타러 왔어요. 오늘 꼭 1등 할 거예요. 얼음 낚시터 외에도 산천어 모양을 한 전등으로 수놓은 화려한 산천어 선등거리가 불을 밝히고 주말 밤에는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집니다. 세계 유명 건축물들이 얼음 조각으로 재탄생한 실내 얼음 조각 광장도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 낮보다 화려한 산천어 축제의 밤, 전국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을 갖춰서 강력한 소비 주체로 떠오른 시니어 고객을 잡기 위해 유통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흑염소와 들깨가루, 각종 채소를 넣은 뒤 된장을 풀어 푹 끓인 흑염소탕.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보양식을 즐겨 먹는 60, 70대를 겨냥해 내놓은 메뉴입니다. 개식용 종식법으로 흑염소가 대체제로 주목받는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구매력이 있는 시니어 고객층을 대비해서 저희는 흑염소라는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개식용 종식법으로 인해 흑염소 고기가 급부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초고령 사회. 시니어 계층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비 주도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매력을 바탕으로 건강과 여가에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들을 잡기 위한 맞춤 영양식부터 중장년층 전용 패션 플랫폼까지 등장했는데 특히 지난해 70대 이상 고객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시장에서 시니어 계층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식료품이나 의류 같은 거를 많이 사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많이 사용해요. 온라인으로 더 많이 해요. 검색하고 찾아서 내가 사고 싶을 수 있는 걸 살 수 있으니까. 또 가격도 저렴하고. 지난해 서울 시민 중 55세부터 59세의 온라인 소비액은 2019년과 비교해 137%, 60세부터 64세까지가 쓴 금액은 1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저마다 지갑을 굳게 닫는 분위기 속에 경제적 기반을 갖춘 시니어 계층이 새로운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들의 특화된 금융 서비스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이 흔히 겪는 자산 인출이나 금융 사기, 또 자산 형성 등의 문제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은 장수경제와 100세 인생을 주제로 한 동기의 세미나에서 우리보다 앞서 고령자들의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을 위해 음성이나 지문 인식으로 비밀번호를 대신하는 등 핀테크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들이 우리에게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은행이나 보험업계가 앞장서서 시니어들의 문제점, 앞으로의 자산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다. AI 기술로 고령자의 금융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가족이나 후견인에게 통보하는 해외 금융사들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금융 사기는 고령자들 다 표적이에요. 그런 고령자들이 금융 거래를 분석해 갖고 AI로 분석해 가지고 이분은 지금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통보해 주는 그런 서비스. 고령자 맞춤형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소비 성향에 초점을 맞춘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할 때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50세 이상을 위한 비즈니스 규모가 미국과 중국의 GDP 규모 바로 아래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금융 외에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소비나 생산이나 이 서비스에 주고받는 주체가 시니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비 성향이 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하게 클 건데 인터넷에 친숙한 뉴 시니어와 그렇지 못한 고령자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텔레그램에서 200명 넘는 피해자를 성착취한 범죄 조직이 텔레그램 측의 협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이나 또 마약 사건 등 익명성에 기댄 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N번방 사건부터 딥페이크 범죄까지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은 수사에 어려움이 반복됐습니다. 텔레그램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창업자인 파벨 드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방조 혐의 등으로 프랑스 검찰에 체포되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도 범죄 혐의가 있는 회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이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한국 이용자 658명의 IP 주소나 전화번호가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됐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은 텔레그램 측으로부터 10대 청소년 등 200여 명을 성착취한 범죄 집단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해 넘겼던 73명도 특정해 40명을 붙잡았습니다. 조직 총책인 30대 A씨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남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게 해 유포하고 일부 미성년 여성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재작년 말 수사에 착수했지만 텔레그램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었고 A씨는 이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으로부터 IP 주소와 전화번호 등 자료를 받은 경찰의 추적 끝에 A씨는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경찰 추적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검거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려는 경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익명성에 기대 불법을 저질러온 범죄자들 검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지난해 여름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속출하던 시기에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관리소 기관이 대낮 양주 파티를 벌인 사실 얼마 전 YTN이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진이 산림청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는데 대낮 음주를 벌인 것이 확인된 것만 4차례로 모두 관리소장 주관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소장은 공공유류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던 지난해 7월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낮 양주 파티를 벌인 한 산림항공관리소. 당시 관리소장은 음주 사실을 묻는 취재진에 술을 마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작성된 산림청 내부 설명 보고서엔 지난해 7월 양주 파티 외에 추가 음주 사실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관리소장 주관으로 전 출입자에 대한 송별식과 환영식이 있었고 4차례 음주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보자는 대낮 술 파티가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관리소장이 받는 의혹이 또 있다는 점. 제보자는 관리소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에 공공유류를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기를 견인하거나 각종 장비에 넣어야 할 유류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기를 견인하고 각종 장비들에 대한 그런 유류인데 그 관용 기름을 자기 개인 차량에 넣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소장은 공공유류 사용과 관련해선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은 음주와 관련해선 감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관련자를 추가 인사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공유류 사적 사용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으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산림항공본부에 대한 복무점검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낮 음주 사실이 확인되고 공공유류 사적 사용 의혹까지 나오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CVID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지난해 한미가 새로 만든 핵협의그룹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입니다.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 때 만들어진 이 용어는 20여 년간 지속해온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언급하며 CVID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CVID에 기반해 지난 2018년과 2019년 진행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은 핵 고도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추정한 북한의 핵탄두는 50기 정도, 1년 전보다 20기가 늘어났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현재 90기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신형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핵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화의 문을 닫고 핵무기 고도화에 나서자 한미는 지난해 핵협의그룹이라는 확장억제 기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핵우산인 확장억제가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의존했다면 핵협의그룹에서는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공동지침을 지속 보완 발전시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The guidelines provide principles for how policy and military authorities will work together to maintain a credibl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posture against the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 발언에서 보듯 비핵화에 기반한 한미 핵협의 그룹이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20여 년간 유지되어온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경우 한미 핵협의 그룹이 유명무실화해지고 그에 따라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 북한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국경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할 것이라며 남부 국경에 추가로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 첫 출근길에서 국방부는 남부 국경에서 미국의 영토 보전 방어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의미하는 미군 내 DEI 정책 폐지와 코로나19 관련 명령으로 강제로 퇴역한 군인들의 복귀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만든 앱이 챗GPT를 제치고 미국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에 올랐습니다. 딥시크의 돌풍은 미국 빅테크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낳으면서 관련 주가가 대거 급락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어시스턴트는 미국의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오픈 AI의 챗GPT를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일 추론 AI 모델인 딥시크 R1 시리즈를 출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특히 딥시크 R1은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오픈 AI가 지난해 9월 출시한 모델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비용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픈 AI나 메타 등 거대 IT 업계의 최신 모델에 비하면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And they are using a slightly different technique, which is apparently, based on the data so far, a lot more energy efficient and efficient in terms of the chips that it might take as well. They were able to really do this on what some people would call a shoestring budget. 중국 스타트업이 미국의 수출 규제 속에 저렴한 비용으로 빅테크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춘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업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지출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합리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nd the entire AI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has been thinking about high-level computation and big data centers and a lot of energy use and chips, and now they're thinking, maybe not. 또 챗GPT와 달리 누구나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관련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미국 내에서 나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 AI 칩 분야 대장주로 불리는 엔비디아가 16% 넘게 등락하는 등 딥시크의 출현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오고 있는데요. 현재 중부와 호남 그리고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기도 이천과 광주는 대설경보로 강화했습니다.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부터 2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오늘 충남과 호남의 많은 곳은 20cm 이상, 경기 남부와 충북, 강원도, 제주 산간에도 15cm 이상, 또 서울에도 최고 8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하늘길이나 바닷길 이용하는 분들은 운항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에 강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3.8도, 춘천 영하 4.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도 종일 춥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영하 2도에 머물겠고요. 안동이 0도, 대구는 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